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 연구팀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기출문제 오전 2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고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2026년 합격 논술 우수자 전형에는 이렇게 대치 본원과 서초 방배 본원에서 하고요. 오늘은 인문계열 오전 2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찬가지로 현장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가 있고요. 현장 강의는 과외형과 첨삭형으로 되어 있으며 실시간 강의도 과외형과 첨삭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중요한 것은 화상 강의가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화상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있는 위치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논술반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치동과 여기 서초 방배 분원에 같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자연의학 이렇게 회차별 1대1로 첨삭 지도가 가능하고요. 과외형과 첨삭형, 또 인문논술과 수리논술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논술의 이제 대표적 저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각 분야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인문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인 학생들이 논술 우수자 전형을 할 수 있고요. 경영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과목 4개 영역이 등급이 합이 5 이내 또는 한국사 4등급 이내라면 이렇게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이제 경영대학이 모집 인원이 16명으로 가장 많고요. 고무적인 게 영어 영문학과가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9명을 뽑는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 중어 중문학과도 6명으로 많죠. 그 다음에 여기 경제학과 13명, 행정학과 6명, 또 영어교육과 6명, 이렇게 많은 수가 있고요. 다음에 최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15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 뽑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유형별 전략으로는 5개년 기출 문제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 문제 풀이를 하는데요. 비교 평가형, 통합 분석형, 또 상황 판단형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회과학의 사회탐구 과목의 융합형이 아닌 국어의 비문학과 문학 또 사회탐구 영역을 같이 버무리는 완전한 교과 통합 융합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과의 통합형이 아닌 통합사회가 아닌 통합사회 또 사회 영역, 국어 영역을 같이 묶어서 실시하는, 한마디로 인문융합형 논술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인문논술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배경지식도 필요하고요. 배경지식을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자신이 머릿속에 지식을 쌓은 후에 그 지문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건이 되겠죠. 저희는 대치동과 서초 방배 분원에서 이렇게 수시 논술과 합격을 주도하고 있고요. 6월 4일날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술 수업에 대해서 고려대 논술반을 운영을 해서 바로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려대 논술 시험 문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오전 2번 문제를 보시면
이 출제 범위를 보면 왜 인문 통합형 논술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교과명을 보시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 통합사회라는 과목, 문화, 사회문화, 한국지리, 국어, 경제, 통합과학이 한꺼번에 한 문제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학이라든지 어떤 이 문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닌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교과형 판단 속에서 큰 흐름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흐름을 도출한 다음에 이 큰 흐름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흑백으로 한번 쳐다보는 것인데요. 문제는 흑으로서 보셔도 되고 백으로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논술 문제의 중요한 점은 이것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되려면 철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객관적 자신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논증을 하느냐, 이것이 고려대학교 통합논술의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언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라 고급 단어, 즉 교과서에 나오는 고급 단어를 써주셔야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학창시절 속에서 이런 것들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교과서에 나온 단어고 어떤 것이 고급 단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첨삭 시간에 첨삭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내뱉어야 되고 또 그것을 원고지에 쓸 때 자신의 생각을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첨삭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 문제가 두 문제인데 1문제와 2문제 약 80분으로 40분씩 생각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문제 2번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2번이 보시면 이렇게 위에 글, 지문이 1번부터 5번. 그러니까 문제 1번과 똑같습니다. 지문이 5개 있는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3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3개를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즉, 여기서 선택한 3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을 대서 옹호하냐, 아니면 비판하냐. 그래서 한쪽의 입장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한 입장에서 바로 7번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호와 비해야 되고 또 7번의 화자를 평가, 이렇게 3개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선택, 옹호하냐 비판하냐, 또 7번의 화자 주장하는 바를 평가, 이렇게 해서 700자 나야지 700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자니까 마찬가지로 650자에서 750자 사이에서 끝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읽고요. 이 문제 속에서 뭐뭐뭐를 쓰라고 했는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7번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여기서 3개는 선택을 했는데 이 7번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 안 하고 1번에서부터 자기가 3개를 선택한 이유만을, 근거만을 제시를 했다라면 그 또한 감점 요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속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지문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은 문제 1번을 푸는 과정 속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새로운 게 바로 7번의 화자의 관점에서 옹호냐 비판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여기까지 본다면 약간 무슨주의 사상이 좀 풍겨져 나옵니까? 바로 하늘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유교주의 관점이 되겠죠. 나는 알지 못하겠다. 깜깜하고 흑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겠는가? 우리 유교주의에서는요, 뭔가를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이치, 사물의 이치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맷돌의 작용이란 어떤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맷돌을 뚫어져라 봤더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겠는가. 지가 맷돌을 돌리는 순간 굵게 나올 수도 있고 가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치는 있다 없다? 이치는 없다. 그런데도 이치는 없는데도 사람들은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뭔가 이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 있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심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불이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학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즉 굉장히 이 대답을 듣고 황당했다 또는 뭐 허심탄회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의 웃음이 될 수 있겠죠.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는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들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 바 이치가 아니다. 즉 어떤 것에 대한 이치는 없다. 그것은 다 개별적인 경험이나 개별적인 사물에 따라서 다르다 라고 지금 제시문 7번의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번의 화자를 평가할 때 개별적인 이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7번의 화자는 지금 이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 상황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화자를 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옹호나 비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답을 요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제의 의도부터 본다면 문항 2의 7번은 원칙 이론보다 개별적 관찰 또 경험에 기반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 이것이 바로 화자가 얘기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한 옹호 또는 비판을 제시문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먼저 옹호나 비판의 입장에서 바로 요 개별적 관찰이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자신의 근거를 쓰는 것. 이게 바로 논리적 서술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옹호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옹호의 입장에서는 재심은 1번과 2번과 3번을 활용해서 답안을 구성했습니다. 다른 답안을 구성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범 답안일 뿐입니다. 근데 모범 답안에서는 재심은 1번과 2번과 3번을 활용해서 구성했고요.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7번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1번, 2번, 3번 외의 지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면, 논리적 타당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하는 증명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하게 된다면 과학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를 하게 된다면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두 번째, 비판의 입장에서도 이제 모범 답안에서 비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번, 4번, 5번을 활용해 답안을 구성했고요.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7번의 주장. 7번의 주장이 뭡니까? 객관적, 개인의 경험적 활용,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삼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자, 1번, 4번, 5번 외에 제시문을 활용한다고 해도 바로 이거 똑같습니다. 논리적 타당성을 즉 증명하게 된다면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자, 옹호의 경우 입장에서 이제 답안, 모범 답안을 한번 보겠는데요. 옹호의 경우, 옹호입니다. 자, 7에서 화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은 하늘이 정해둔 이치에 따라 설계된 것이라는 통념을 비판, 즉,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즉, 국한된 경험에 근거한 원칙과 이론보다 개별 사물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 기반할 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제시문 1과 제시문 2, 제시문 3을 통해 옹호할 수 있다. 그래서 제시문 1은 중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중용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산술적 평균이란 말은 10과 8 할 때 9가 평균이 되는 이 부분이 산술적 평균인데요. 이렇게 되는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1에서 그때 중용은 개별 상황에 대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 즉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개별 상황. 그래서 제시문 1에서 개별 상황에 맞춰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해야 된다. 그때 그것을 중용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주장을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라는 측면이 될 수 있고요. 제시문 2는 텔레비전을 끄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서 깨닫게 된 점을 통해 문명과 이기를 비판하고 자연과의 공생을 노래하는 시가 되겠죠. 그 시 속에서 텔레비전 때문에 풀벌레 소리가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에 사로잡혀 대상의 실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와 비슷하다. 또 풀벌레에게도 작은 귀와 여린 마음이 있으니 나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제한된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화자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2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스스로 똑같이 써보면서 그 글을 몇 번이나 써보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났을 때 제대로 창조를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 번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원고지에다 쓰셔가지고 따라서 보시다가 그것이 익숙해지셨을 때 여러분만의 글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여러 번 써보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3번의 흑연과 그래프인 사례를 통해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졌으나 구조에 따라 성질을 띨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물이 하나의 이치에 따라 이렇게 사물이 하나의 이치에 따라 고정된 존재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도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치에 따라 고정된 존재성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이치에 따라 고정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7번의 화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자연은 선험적 판단을 뛰어넘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경험적 탐구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 4번을 활용하는 경우는 시장 균형은 중앙의 의도적 통제나 계획 없이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중앙이라는 부분은요. 7번의 화자의 하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하늘이 없어도 즉 중앙이 통제나 계획이 없어도 각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존재가 하나의 이치와 목적에 따라 고정된 존재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화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고정된 존재성, 즉 이치가 있다 없다, 이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5번을 활용한 경우는 릴리프트 읍에 대한 난쟁이 이야기죠. 그런 난쟁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게 축소시켰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자기들에게 맞게. 즉 어떤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틀에 맞게. 그래서 고정된 이치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는 화자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비판의 경우는 1번과 4번, 5번을 활용하여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중용, 이 중용으로 비판할 수 있는데 중용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것에 중용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것들 자체로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말에서도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하나의 이치로 세상을 해석할 수 없다고 본 화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즉 화자는요 어떤 하나의 이치로 세상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1번에서 보면 분명히 중용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고 내용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비판의 경우에 제시문 1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것과 약간 비슷한 이야기로서 이제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주의를 얘기를 했고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시장의 자연적 균형이 깨질 때 정부가 의도적인 개입이나 조정이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고정된 의도와 목적을 지닌 존재가 필요하다. 즉 제시문 7번에서는 하늘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죠. 그래서 하늘과 국가의 어떤 균형과 조화 이것이 바로 같은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문 5번의 릴리프트읍은 난쟁이들의 기준을 마련하여 자신들에 맞는 사회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집과 가구, 일상용품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투표를 통해 읍장을 선출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이고 목적론적 접근을 통해 세상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한다. 즉 이렇게 의도적이고 목적론적인 접근, 바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그러한 집단을 만든 것은 고정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야 그런 고정된 부분이 있어야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고 그들을 위한 복지가 실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도적이고 목적론적인 접근을 통해 세상이 구성될 수 있다. 요 부분을 제시문 7번의 화자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약에 제시문 2번을 활용할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껐을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이런 것들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화자에게 의미와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며, 또 이에서는 풀벌레들에게 귀뚜라미, 여치 등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여 하나하나 이름이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화자가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라고 말한 것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배치가 되겠죠. 분명히 하늘이 이름을 지었겠는가 라고 하지만 제시문 2에서는 이름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는 탄소와 그래피니산에는 자연의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이는 화자의 주장과 상충된다. 분명히 그런 것들은 어떤 자연의 법칙, 원리에 따라 작동하겠는가, 하늘의 이치가 있겠는가 라고 했지만 분명히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자연의 이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시문 7번의 화자가 말한 일정한 법칙, 질서가 없다, 이치가 없다 라고 했지만 분명히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의 화자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이 문제를 푸실 때 인간의 어떤 사고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연계성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연계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찾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이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판을 할 때, 7번의 화자를 비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시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비슷한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써주시게 된다면 그 연계성, 또 연속성,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을 들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 기출문제 5점 문제 2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도출하는 부분이 어려운 거지 막상 글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 문단의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요지가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를 반드시 시험지에다가 써 놓으신 다음에 논술을 진행해 나가셔야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말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또 이 지문 속에서 요구하는 유추 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문제 속에 적용해서 정확한 답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어디까지 선상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시험지에다가 원고지에다 옮겨 쓰는 훈련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